안녕하십니까. 고미 코퍼레이션 장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 역시도 이 팁스부터 이제 앞에 배상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가, 또는 지금처럼 작년부터 정말 투자 유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라운드 회사들이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일단은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 제가 2019년도부터 창업을 했는데, 그 19년도 내용을 넣자니 여기 다 안 들어가가지고 20년도부터 넣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특히 고미 코퍼레이션은 시기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 운때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베트남에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으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넘어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는 조금 컨디션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진출한 케이스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왔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뭐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들은 보통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베트남 법인에 투자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온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사업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몇 년 연속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뭐 창업넷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공고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벤처 캐피탈과, 요즘은 저희 회사도 좀 규모가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좀 테헤란로나 강남대로가 아니고 여의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팁스에 계신 분들이면 보통 저희가 창업했을 때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회사의 성격에서는 지금은 여기 이제 역삼동에 있는 팁스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반 분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회사가 성공 가도를 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22년 2월 3월까지 시리즈 이제 B 라운드를 굉장히 좀 거대하게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국내 베이스가 아닙니다. 매출이 국내에서 거의 없는 베이스다 보니까 해외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소비재, 컨슈머 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나는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졌고 이미 나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있으니 나는 뭐 문제 없겠지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베트남에서는 K뷰티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1등을 하게 되었고 전체 이커머스 순위에서는 저희가 13등까지 하게 되는 좀 좋은 지표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이제 배상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의 그 굉장히 독약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GMV만 맞춰야 되고, 그리고 먼슬리 액티비티 유저라고 하는 이제 MAU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성과라든지 과제들이 항상 있었어요. 13등이라는 그 랭킹, 저희가 경쟁사를 쇼피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쇼피는 매년 베트남에서만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자금들을 투입해가지고 점유율을 지금 56%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처럼 뭐 200억, 300억 투자 받아서 뭔가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살아남는 방법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2C와 이제 저희는 이제 D2C 방식에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얻은 것은, 결국에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컨슈머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어떠한 빌드업 과정을 하고 어떠한 마케팅을 하고 결국에 엔드 유저한테 어떻게 우리가 딜리버리를 해서 캐시를 저희가 다시 얻어오는가에 대한 이제 BM 수립이 다시 한번 저희가 2023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GMV라든지 먼슬리 액티비티 유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저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 고미 코퍼레이션은 B2B부터 B2C까지 모두 아울 수 있는 컨슈머, 즉 저희는 이제 리테일 사업이죠. 실질적으로는
리테일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 뒷단에 원래 IT 베이스가 저희는 굉장히 강한 회사다 보니까 모든 솔루션들을 이 유통의 과정과 물류의 과정, 마케팅의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솔루션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고밀 코퍼레이션은 예전에 영업을 해야 되고 입점사들을 입점을 받아야 되고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저희가 개발했던 솔루션들이 무료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입점하고 판매하고 이 정산을 해줄 때 저희의 이제 수수료가 뭐 15%, 30%, 40% 이렇게 책정을 했었던 것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는 이미 이제 IT 서비스 수수료 매출을 매겨가면서 해외로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브랜드사들에게 언제까지 계속 이 휴먼 리소스를 투입하면서까지 하실 거냐? 아직도 엑셀과 PDF로 거래 명세표랑 인보이스랑 PL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9%가 다 그렇게 컨슈머 기반 회사들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모두 다 히스토리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저희가 원래 잘 만들어 놨던 것을 이제 세상에 조금씩 오픈하고 있어요. 근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기반으로 저희 입점사들, 저희 유통사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2024년도 들어서면서 많이 느낀 것은 많은 기업들도 동일하겠지만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34살이 됐는데 91년생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나의 스탁홀더들의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좀 큰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그럼 그분들이 함께 말했던 지표를 달성하게 되면 무조건 팔로원이 되겠지 또는 이제 앵커를 무조건 누군가가 세워주시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결국엔 그게 회사고 그게 기업인데 그것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놓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재무제표였어요. 제 기준에서는 기업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23년 9월부터 턴어라운드를 했고 이제 BEP를 하고 영업이익률을 17%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왜 나는 그때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들이나 창업주분들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서 제 스스로가 또 이제 막 위안도 삼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시 결과를 냈고 다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저희는 꾸준히 연결 기준으로 500억대에서 600억대 매출을 지금 달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무제표를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 돌이켜지지 않는 저희 쪽에 이제 좀 역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꼭 오늘은 좀 설명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아까 이제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무조건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컨슈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면 물건을 만들던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한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1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000만 원 매출을 낼 때부터 적자를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같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마저도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엑셀러레이터나 VC나 PE 쪽은 더더욱 적자 기업에게 특히 컨슈머라는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이런 뭔가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는 검토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굉장히 좀 싸늘한 그런 환경들을 많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 각자 도생이 되어져 가는 세월이 벌써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의 투자를 유치를 지금 이 현실 시점에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엔 매출을 내고 흑자를 내야 된다. 근데 그 매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성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말 뭐 올리브영이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그 브랜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사들하고 함께 다이렉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떠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글로벌로 유명해지는 브랜드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일정 부분의 마케팅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동남아 또는 지금은 요즘은 일본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 그리고 시장이 큰 국가에서의 성공을 한 브랜드들이 오히려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더 커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이제 컨슈머 브랜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아시는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VC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계를 특히 이제 유통사들을 통해 가지고 받으시면서 성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굉장히 나이브하고 좀 이렇게 좀 딥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는 지금도 현역이고 저는 이제 배 대표님처럼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저는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실을 놓고 보면 컨슈머 테크가 화두인 건 맞으나 정말 딥테크 기반인 거냐 아니면 굉장히 이제 IT 기반으로서 굉장히 좀 실력이 출중하고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뛰어난 거냐 이게 기술 특허로 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들을 갖고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 바꾸고 어느 정도의 그 틀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고 하죠. 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내 것이 아닌 애초에 열려 있는 AP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해가지고 세상에 이 기술을 대부분 내놔요. 근데 그런 경우 그 누군가가 따라하는 거는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정도만 개발 돌리면 바로 따라 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슈머 테크 해가지고 굉장히 화두돼 있는 이 지금 카테고리가 오히려 또 좋지 않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이 현재는 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받고 그게 팁스로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는 기업 사업화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매출을 낼 거야. 저는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자신감과 결과부터 있는 게 저는 투자도 유치가 되고 그리고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처럼 투자라는 굉장히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툭 55억, 125억 이렇게 막 투자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게 본인 자신을 망각시키는 그러니까 창업주 본인이 망각되는 그런 시절이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표라는 것에 많이 이제 집중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 창업주는 결국에는 VC들이나 주주분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창업주가 가장 큰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회사가 움직여지지 않길 너무 바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제 기준에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만약에 나는 본인 스스로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우리의 테크 기반의 기술진들이나 아니면 세일즈 쪽의 팀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전하고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많은 이제 창업주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업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저는 제 돈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고도화를 올려놓고 나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저 모든 이 생태계라든지 고미 코퍼레이션의 생태계를 구축할 때 그리고 매출이 나고 제가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쇼피라는 곳에서 고미몰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이미 브랜드 하나 가지고 쇼피 베트남에서 랭킹 3위를 찍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다 제 자본으로 했고 베트남에서 고미 코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 돈을 빌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베트남에서 비자도 팔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하도 많이 베트남 오시니까 비자도 팔고 부동산을 연계하면서 직방다방처럼 헬로우 렌트라는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도 하면서 뭐 에어비앤비도 돌리고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벌어서 제가 고미 코퍼레이션에 제 자기 자본을 넣어 가지고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제 역량을 갖고 있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타겟 광고를 하면서 제가 런칭해놨던 쇼피의 고미몰로 이제 유입을 시켜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 쪽에 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니까 쇼피에서도 저한테 딥러닝이 완료되어 있는 최적화된 광고 구자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SNS 채널에서 들어오게끔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쇼피 자체에서 애초에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 모델 두 개를 병합해 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당연히 랭킹 3위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느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브랜드를 일주일 동안 35만 개를 팔았습니다. D2C로.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저는 투자를 태핑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는 거 방법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투자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말해줬던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자본을 가지고서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뭔가 이제 마켓 자체를 만들어 가고 나만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빌드업하는 거는 당연히 저보다는 빠르겠죠. 저처럼 제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입해 가서 뭔가를 빌드업 시키는 것보다 이 시간대에 만약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근데 그것을 애초에 모두 다 머릿속에 있고 이 자기 자본이 들어왔을 때 난 이렇게 딱 바로 할 수 있다. 셋업이 되어 있다. 하면은 빠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친구 또는 이제 뭐 주변 동료 이제 창업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얻은 것보다 자기 자본 썼을 때 얻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역량이 갖춰지고 투자를 받고 많은 대한민국은 정말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풀이 굉장히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망각하지 않고 재무제표는 무조건 잘 맞추고 그리고 매출도 무조건 좀 거짓된 매출보다는 정말 이 비즈니스의 매출 파이프라인을 맞출 수 있는 매출들을 맞춰 나가면서 로드맵을 5년, 10년 이렇게 그려나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 시드 라운드를 저기 이제 팁스의 운영사이기도 하면서 많은 이제 엑셀러레이터한테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에도 나는 이렇게밖에 사업을 안 해왔는데 어떻게 내가 내년을 예측할 수 있고 내 후년을 예측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로드맵을 3년치를 만들 수 있고 파이낸스 프로젝션을 어떻게 내가 3년치를 만들 수가 있지? 아예 방법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내년을 저희가 프로젝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후년을 프로젝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엑시스에 대한 어느 정도 그냥 포부와 목표, 꿈이 아니고 진짜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저희 일단 고미 코퍼레이션을 놓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그려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과 어떤 방향으로 그려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초기 창업했을 때 투자를 해주시는 그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이 많이 지불되는 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주주분들을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괴롭히면서 대표님 제가 뭐 어디 알아보니까 비용이 뭐 10,000불 달라고 하는데 대표님 통하면 뭐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으면서 비용도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10,000불을 아꼈으니까 나는 요만큼에 대해서 매출로 좀 보답을 해야지. 그리고 스피드를 이만큼 더 내야지. 그리고 성과를 나는 내년에 50%를 성장해야지가 아니고 나는 200%를 성장해봐야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한국에 창업을 했을 때 저희 고미 코퍼레이션의 매출은 5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55억 정도를 매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10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7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1년도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연결 기준으로 63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들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지표가 꺾였지만 그래도 한 5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표라는 게 항상 2배, 10배, 2배, 3배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 매출 역시 창업주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또 정말 좀 확고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 창업주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재무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파이낸스 팀 구축을 해서 나름 면접도 받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뭐 CFO라든지 또는 파이낸스 리더를 뽑아놨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잘 해주시겠지 하면 거의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파이낸스 쪽은 대표자 또는 창업주분께서는 반드시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매출에 대한 계정, 회계에 대한 계정, 왜 어떻게 됐는지, 왜 이 계정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왜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지 뭐 차변대변 다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한 4년 5년쯤 하고 저 역시도 CFO를 많이 믿었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리더를 많이 믿어서 나온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이 지금 투자 유치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의 주제인데 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제들이고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회사는 첫 번째부터 바라보는 게 재무제표부터 봐요. 그리고 언론은 그냥 참조 정도, 회사에 대한 PR은 참조 정도고요. 아무 PR이 없어도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매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러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국내 내수냐 아니면 어떤 플랫폼이냐 또는 해외의 어떤 매출이냐 이것이 좀 잘 구분지어서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면요. 그거는 그 누구도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대한민국 이 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굉장히 좀 팩토리화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당장 내일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근데 가격 경쟁력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고 원료 공급은 더 높아지고 있고 혹시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모든 카테고리의 이 소비재 제품들이 소비자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것은 뭐 용기값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다 올라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항상 샌드위치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베트남 프로덕트보다는 우리나라 무조건 비싸죠. 그리고 대한민국 제품을 가격에 10,000원 또는 5,000원만 더 주면 다들 잘 아시는 샤넬이나 맥이나 랩 시리즈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 대한민국은 그럼 뭐가 뭐 네임밸류라도 있는가 또는 브랜드 밸류에이션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스테디하게 판매되는 브랜드들은요 다 유럽 아니면 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들이에요. 한국 제품들은 항상 샌드위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저 역시도 한국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럼 한국 그 브랜드들이 이렇게 명품화가 될 수 있고 스테디하게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숙제고 저 역시도 풀지 못하는 과제들입니다. 한국 브랜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특히 동남아에서는 저는 별똥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6개월 동안은 지표 확 올라옵니다. 하지만 6개월 하고 6개월 차 플러스 하루 되는 날 갑자기 브랜드의 매출이 다 꺾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쿠팡 아까 로아스 뭐 300% 350%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디어 커머스 기업들 그러니까 뿌리가 미디어 커머스로 시작했던 기업들의 로아스는요 80%가 채 되지 않습니다. 80%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적자 무조건 적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유지를 하지 못하니 미디어 커머스로서 자사몰에서 매출을 냈던 매출 파이프라인의 매출 그 퍼센테이지가 80% 70% 이상 됐던 점유가 그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본적인 유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 스토어팜도 좋고 쿠팡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당시만 해도 미디어 커머스가 굉장히 부흥을 했을 때만 해도 나의 플랫폼, 나의 제품 이걸로써 성장을 했어요. 그러려면 유입을 딴 플랫폼으로서 유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으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카페24나 저희 고밀 코퍼레이션처럼 그 나라에서 자사몰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짬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거는요. 특출난 브랜드가 없습니다. 설화수, 후, 뭐 3CE 그리고 뭐 로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좀 어느 정도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져 있는 뭐 조선민여처럼 그런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운도 좋았고 기회도 좋았고 그리고 채널에 대해서 퍼뜨려졌던 마케팅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고밀 코퍼레이션이 쿠팡 따라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 있는 브랜드사들이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국내에서 한 게 100%라고 치면은 20-30%도 더 잘 안 할라 그래요. 그리고 해외 파트너한테 그냥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예산을 많이 또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태핑을 하고 허가를 받다가 끝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컨슈머 테크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밀 코퍼레이션 역시 지금까지 잘 만들어놨던 솔루션들을 B2B 전용, 유통사 기준 또는 브랜드사 기준 그리고 글로벌 현지에 있는 로컬 플레이어들 기준 그리고 B2C 기준의 모든 이제 그 솔루션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컨슈머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슈머는 왜냐하면 쿠팡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배상순 대표님께서 쿠팡에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투자를 받았더라면 저는 이제 주주가 이제 배 대표님이 계시니까 바로 좀 더 좋은 구자의 이제 코드를 가지고 쿠팡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쿠팡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솔루션들이. 그렇게 되면은 6개월, 1년 동안 빌드업을 해야 될 거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지표가 1년 뒤에 내가 시리즈 A를 해야지, 시리즈 B를 해야지 보다 나는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만든 것으로 벌써 지표가 나왔으니까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라운드 또는 브릿지 라운드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스타트업은 시간을 굉장히 당기는 창업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틈새 니치 마켓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과제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밤낮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팁스라든지 뭐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뭐 중진공이라든지 보시면 막 아래 한글로 이렇게 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식들이 저는 하루에 4개 5개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들 이제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들의 양식이 순서가 조금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워딩이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창업주분들은 저는 잠을 덜 자라, 잠을 많이 자라, 덜 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도전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자본 조달을 위해서 또는 우리 회사의 뭔가 이제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두서 없었지만 좀 진솔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또 답변을 좀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건영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컨슈머 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하게 질의응답 진행해 볼 텐데요. 한 분에서 2분 정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플랫폼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주로 펼치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조금 취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일부러 이 장표를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 위주의 엔드 유저를 처음에 고려한 건 아니었어요. 고려한 건 아니었고 한국 기업들이 저
그 중국의 사드가 터지면서 이제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국가로 수출을 시키고 대금 회수를 하고 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가닉으로 유저들이 모이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구입을 해서 페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어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받았던 베트남 유저들이었는데 저희가 한국의 곳곳에 있는 브랜드들을 런칭 시켜놓고 일정 부분만 광고를 하니까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나 호치민 창고에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 있구나, 이틀 이내 제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올가닉 그 바이럴이 되면서 유저들이 모여졌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머스가 빵 터지면서 뭐 유저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 스스로의 그 광고보다 미디어 커머스 기업들이 광고를 잘 하시니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현지화, 그 컨텐츠에 대한 현지화를 도와주고 CS를 도와주고 풀필먼트 3PL을 해주고 대금 결제를 해주는 그 풀을 장착하고 그들이 광고를 잘 할 수 있게끔 뒀어요. 그들이 광고하면 유입은 어차피 곰이 몰로 들어오니까 그럼 판매를 했을 때 저희는 그 대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좋은 강의 들려주신 장건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